저 여종을 잡아라. 당장 잡아들여라. 윤씨 마님의 목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횃불이 하나둘 켜지며 마당이 환해졌고 하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달려들었지요. 연심은 대문을 향해 죽으림을 다해 다름질 쳤습니다. 품속에는 윤가의 모든 죄악이 담긴 장부와 문서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발이 돌에 걸려 비틀거리는 순간 뒤에서 하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과연 연심은 이 포위망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품속의 진실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6070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조선 팔도를 다스리시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양주목 너른 들판 한가운데 윤가의 기와집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담장 하나만으로도 웬만한 서민의 집 두어 채는 좋기 두를 만큼 크고 높은 담이었지요. 기와지붕의 끝마다 용의 발톱처럼 뾰족하게 올라선 치미가 햇살을 받아 번들번들 빛을 내뿜었고 대문 앞에는 항시 하인 둘이 버티고 서서 오가는 자를 낱낱이 살폈습니다. 논밭이 양주목이 끝에서 저 끝까지 펼쳐져 있었고 추수철이 되면 곡식을 실은 우마차가 줄을 이어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가 앞을 지날 때면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죽이고 고개를 낮추었지요. 그것이 오랜 세월 몸에 밴 법도였습니다. 그 윤가의 안주인은 윤씨 마님이었습니다. 환갑이 가까운 나이에도 허리 한 번 굽힌 적 없는 분으로 눈빛만으로도 하인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기품이 있었지요.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집안 곳곳을 돌아보았고 쌀 한 톨, 기름 한 방울도 허투루 쓰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윤씨 마님 앞에서는 10년 넘게 일한 하인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땅만 내려다볼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 윤가에 새 며느리가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가마 한 채가 살인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가마꾼들이 멈추는 소리와 함께 조용히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홍연심이었습니다. 연지곤지를 찍고 분을 바른 얼굴이었으나 그 행색이 어딘가 소박했습니다. 비단 홀레복이라 해도 수 노인 무늬가 단출하였고 갖고 온 혼수 보따리도 마당 한쪽에 겨우 자리 잡을 만큼 작았지요.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몰락한 사대부 집안 출신이라고 아버지 되는 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가세가 기울었다고 이미 소문은 대문 안팎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연심은 두 눈을 고요히 내리깔고 한 걸음씩 안채를 향해 걸었습니다. 발 아래 돌 한 개도 함부로 밟지 않겠다는 듯 조심조심 마당을 건넜지요. 주춧돌 위 마루에 앉아 이 모습을 내려다보는 윤씨 마님의 눈빛은 처음부터 차가웠습니다. 첫 인사를 드리는 연심의 고개가 채 다 숙여지기도 전에 윤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허리를 더 낮추어라. 이 집 며느리가 그리 허수아비처럼 절을 하느냐. 연심은 말없이 허리를 더 깊이 굽혔습니다. 뺨이 달아올랐지만 입술을 가만히 다물었지요. 남편 윤정아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반듯한 사내였으나 연심이 힐끗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 그는 가볍게 시선을 거두어들였습니다.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따뜻하다고도 말하기 어려웠지요. 어머니 앞에서 그저 온화한 미소만 짓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연심의 하루는 고달팠습니다.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고 안채 마님의 새순물을 데우는 일이 연심의 몫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이를 도와주는 대신 팔짱을 낀 채 구경만 했습니다. 어떤 이는 옆 사람과 눈빛을 교환하며 실없이 웃었지요. 손이 터서 빨개진 연심이 물동이를 나를 때 누구 하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연심은 자신에게 주어진 방에 들어 앉을 수 있었습니다. 작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창호지 사이로 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먼지 냄새가 은근히 풍겼습니다. 연심은 무릎을 모으고 앉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등이 트고 손가락 마디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지요. 눈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때 번듯한 사대부 댁어른이셨으나 억울한 일에 연루되어 벼슬도 재산도 모두 잃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연심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지요. 어미 없이 키웠으니 모자란 게 많다. 그러나 성품 하나만은 잃지 마라. 성품 하나가 결국 사람을 살린다. 연심은 두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이 집에서 반드시 버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굽히되 꺾이지는 않겠다고, 쓰러지되 사라지지는 않겠다고 혼자 그 다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바람 소리가 울었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불안하고 낯선 밤이었지요. 그것이 홍연심이라는 여인의 윤가 생활, 그 첫날 밤이었습니다. 봄이 완연하게 무르익어 가는 무렵이었습니다. 윤가의 넓은 마당에는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담장 너머로 연두빛 새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지요. 보기에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으나 그 담장 안에서 홍연심이 보내는 하루하루는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윤가의 일상은 엄격한 순서에 따라 돌아갔습니다. 새벽 달구름과 함께 시작되는 하루는 아침 제수 준비로 열렸고 곧이어 손님 접대 준비가 뒤를 이었습니다. 양주목 일대에서 윤가를 드나드는 양반들이 적지 않았지요. 사랑채에는 일에 갓쓴 어른들이 몇 분씩 앉아 담소를 나누셨고 안채에서는 그 어른들을 위한 다과와 식사 준비가 쉼 없이 이어졌습니다. 연심은 그 모든 일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손이 모자라면 연심이 채웠고 일손이 엉키면 연심이 풀었습니다. 묵묵히 소리 없이 그리고 제목보다 언제나 조금씩 더하였지요. 그러나 윤씨 마님은 그 수고를 눈여겨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며느리들과 연심을 견주어 말씀하시기를 즐기셨지요. 윤가에는 맏며느리 조씨가 있었습니다. 양주 인근 토호 집안 출신으로 혼수도 넉넉했고 살림 솜씨도 야무졌습니다. 윤씨 마님은 조씨를 들어 연심을 누를 때마다 서슴없이 말씀하셨지요. 맏며느리를 보아라. 국간도 딱 맞고 자리가름새도 반듯하거늘 너는 어찌 그 모양이냐? 몰락한 집안 살림이 손에 배었느냐? 연심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반박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가슴 한쪽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연심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엌일을 도맡아 하는 늙은 하인 복동이었지요. 쉰이 넘은 사내로 윤가에서 30년을 일한 터라 집안 사정을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복동은 연심이 물동이를 나를 때 슬그머니 다가와 받아 들곤 하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행동 하나가 연심에게는 적지 않은 위안이 되었지요. 남편 윤정한과의 사이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마주 앉아 밥상을 받는 자리에서도 윤정한은 수저를 들고 내려놓는 사이 몇 마디 말을 건넬 뿐이었지요. 오늘 힘들지 않았소.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대화가 끝났습니다. 윤정한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성품도 온화하였지요. 그러나 어머니 윤 씨 앞에서는 연심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연심을 꾸짖는 자리에서 윤정한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고 그 침묵이 연심에게는 어떤 타박보다 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윤가에는 금고가 있었습니다. 안채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그 금고는 윤 씨 마님이 직접 열쇠를 지니고 관리하셨지요. 금부치와 은자, 그리고 각종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윤 씨 마님은 열흘에 한 번꼴로 금고를 여러 안을 살펴보셨는데 그때마다 하인들은 숨을 죽이고 멀찌감치 물러서곤 하였습니다. 금고를 확인하는 날이면 마님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고 집안 분위기가 더 한층 무거워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윤가 앞을 지날 때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윤 씨 마님의 노여움을 산 소작이니 다음 해에 논을 빼앗겼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윤가의 하인으로 들어갔다가 까닭 없이 쫓겨난 사람의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렸지요. 권세가 있는 집안이라는 것과 두려운 집안이라는 것이 이 동네에서는 같은 뜻이었습니다. 연심은 그 권세의 구조를 조금씩 읽어 나갔습니다. 마님이 중심에 있고 남편 윤정한이 그 다음이며 하인들과 소작인들이 그 아래에 있었지요. 연심 자신은 어디쯤에 있는 것인지 아직 자리조차 정해지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밤이면 연심은 자신이 자라던 집을 떠올렸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으나 따뜻한 곳이었지요. 아버지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부엌에서 피어오르던 된장찌개 냄새, 마당에 핀 채송화 몇 송이.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손에 잡히지 않는 먼 풍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연심은 눈을 감고 그 냄새와 소리를 떠올리다가 소리 없이 눈물 몇 방울을 흘렸습니다. 이대로 인내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자리를 잡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봄날의 꽃처럼 겨울을 버텨야 피어날 수 있는 것이 있는 법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요. 그러나 그 봄날의 끝에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 연심은 아직 꿈에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월의 햇살이 윤가의 마당을 환하게 비추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하인들이 상을 물리던 시각, 안채 깊숙한 곳에서 갑자기 윤 씨 마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날이 바짝 선 목소리였지요. 다들 이리 오너라. 당장 이리 오지 못하겠느냐. 하인들이 허겁지겁 달려들었습니다. 연심도 부엌에서 손을 닦으며 안채로 걸음을 옮겼지요. 안채 문 앞에 이르니 윤 씨 마님이 금고 앞에 서서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진 채 서 계셨습니다. 금고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비녀가 없어졌다. 짧은 한마디였으나 그 무게가 집안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마님이 아끼시던 금비녀는 보통 물건이 아니었지요.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혼례 때 내려주신 것으로 대대로 내려온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순금의 봉황을 새긴 것으로 그 값어치만 해도 웬만한 집 한 채는 너끈이 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자 하인들은 창고와 곳간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여자 하인들은 제각각 방과 부엌을 헤집었지요. 윤 씨 마님은 안방 한가운데 앉아 하인들 하나하나를 불러다 캐물으셨습니다. 누가 들어갔느냐, 어젯밤 누가 안채 근처를 얼쩡거렸느냐고 다그쳤지요. 하인들은 저마다 모른다, 못 보았다,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윤 씨 마님의 시선이 연심에게 머물렀습니다.
새며느리는 어젯밤 어디 있었느냐? 예, 어머님. 소첩은 자정 전에 방에 들었습니다. 그래. 혼자서. 예. 마님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언가를 이미 결론 내린 듯한 눈빛이었지요. 연심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눈빛이 어디를 향하는지 연심은 느끼고 있었으나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였습니다. 하인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님을 불렀습니다. 마님. 이것이 새마님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인의 손에는 비단 보자기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조심스레 펼치자 그 안에서 봉황색인 금비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방 안구석 이불 밑에 깔려 있던 것이었지요. 찰나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윤씨 마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연심은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졌고 눈앞이 아득해졌지요. 그러나 곧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님, 소첩은 모르는 일입니다. 소첩은 그 비녀의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연심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모른다. 내 방에서 나왔는데 모른다고? 소첩의 방에서 나왔다 하나 소첩이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꾸민 일입니다. 꾸몄다고? 감히 누가 이 집안에서 그런 짓을 하겠느냐? 뻔뻔스럽게 발뺌을 하다니. 하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반반이던 시선이 어느새 모두 연심을 향해 굳어져 있었지요. 오래 함께 지내온 식구들끼리의 눈빛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 그것도 몰락한 집안 출신이라는 굴레가 이미 연심을 그 자리에 묶어버렸습니다. 연심은 남편 윤정한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윤정한이 방문 곁에 서 있었지요. 연심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연심은 남편에게 무언의 간청을 보냈습니다. 제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제발 제 편에 서 주십시오. 윤정한은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을 돌리며 입을 굳게 다물었지요. 그 침묵이 연심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타박보다 꾸중보다 그 침묵이 훨씬 더 아팠습니다. 윤씨 마님은 즉시 명을 내리셨습니다. 당장 짐을 싸거라. 이 집에서 내보내겠다. 도둑을 며느리로 둘 수는 없다. 어머님,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소첩은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다시는 내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지 마라. 바깥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느새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굵은 빗방울이 기와장을 두드리기 시작했지요. 연심은 방으로 돌아가 작은 보따리 하나를 쌌습니다. 손이 떨려 매듭도 제대로 묶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하인 둘이 연심의 등 뒤에서 문을 밀었지요. 폭우가 쏟아지는 밤길이 연심의 앞에 펼쳐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단번에 머리 위에서 쏟아졌고 발 아래 흙길이 금세 질퍽하게 변했습니다. 뒤에서 대문이 닫혔습니다. 육중한 나무 문짝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빗소리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연심과 윤가의 사이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연심은 한 걸음 한 걸음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지요. 다만 쓰러지지 않기 위해 두 발이 땅을 딛는 것만 느끼며 걸었습니다. 빗소리가 천지를 뒤덮었습니다.
폭우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빗줄기가 옆으로 누울 만큼 세찬 바람이 불어닥쳤고 길은 이미 발목까지 차오른 흙탕물로 뒤덮여 있었지요. 연심은 어느 방향으로 발을 옮기는지도 모른 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보따리는 진작에 빗물에 흠뻑 젖어 어깨를 짓눌렀고 홀레복은 진흙으로 범벅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신발 안으로 빗물이 고여들어 발걸음을 뗄 때마다 질퍽한 소리가 났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마을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방이 짙은 어둠으로 덮이던 무렵이었습니다. 산길로 접어든 연심의 발이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중심을 잡으려 손을 뻗었으나 이미 기운이 다한 몸이었지요. 연심은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땅이 뺨에 닿았고 빗물이 귀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차가움이 손끝에서 시작하여 팔을 타고 가슴까지 번져 올라왔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가까워졌지요. 누군가 등불을 들고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등불 빛이 연심의 얼굴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사람이 쓰러져 있구먼.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서도윤이었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로 약초꾼의 행색이었지요. 삼배 도포가 빗물에 젖어 있었고 등에는 약초 바구니를 쥐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쪼그려 앉아 연심의 숨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연심을 등에 업었습니다. 가볍지 않은 몸임에도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빗속을 헤치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작은 암자였습니다. 오래된 절집으로 스님은 계시지 않았고 도윤이 약초를 손질하며 머무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었지요. 도윤은 연심을 방 안에 눕히고 불을 지폈습니다.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좁은 방 안을 붉게 물들였지요. 도윤은 말없이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강과 쑥을 넣어 끓인 물을 연심의 입 가까이 대었으나 연심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심이 눈을 뜬 것은 나흘째 되는 아침이었지요. 천장에 거미줄이 쳐진 낡은 석가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문 곁에 도윤이 앉아 약초를 손질하고 있었지요. 연심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누워 계십시오.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연심은 잠자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몸 곳곳이 무겁게 쑤셨고 목이 타는 듯 말랐지요. 도윤이 따뜻한 물 한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연심은 두 손으로 받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도윤은 어디서 왔느냐, 왜 쓰러졌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짓고 약을 다리며 하루하루 연심의 곁을 묵묵히 지켰지요. 그 침묵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자 연심은 그 침묵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캐묻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사람 곁에 있다는 것이 이토록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줄 몰랐지요. 닷새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암자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던 연심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그러다 점점 또렷하게 이야기를 풀어놓았지요. 윤가로 시집을 간 것, 금비녀 누명을 쓴 것, 폭우 속에 쫓겨난 것. 도윤은 끝까지 말없이 들었습니다. 달이 중천에 뜰 때까지 두 사람 사이의 말과 침묵이 번갈아 오갔지요.
연심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세상이 알고 있는 것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윤이 처음으로 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깊었지요.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디까지 감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것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윤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람이 암자 처마 끝을 스치며 지나갔지요. 사실 저는 부인의 아버님께 오래전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몰락하신 그 어른의 딸이 이 꼴로 산길에 쓰러져 있었으니 모른 척 지나칠 수가 없었지요. 연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를 아십니까? 훗날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말씀드리지요. 제가 돕겠습니다. 부인께서 물러서지 않으신다면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연심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윤가에 들어선 그날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편에 서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 돋아났습니다. 폭우가 쓸고 간 하늘은 씻은 듯 맑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별빛 아래 나란히 앉아 말없이 어둠이 걷히기를 기다렸지요.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암자에서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산새 소리가 처마 끝에서 울렸고 이른 안개가 산허리를 휘감아 돌았지요. 연심은 새벽마다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약초를 다렸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으나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오히려 더 견디기 어려웠지요.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마음이 버텨졌습니다. 도윤은 날마다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캤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연심과 마주 앉아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지요. 도윤의 말은 항상 간결하고 분명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고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부인께서 윤가로 다시 맞서려면 먼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신분을 감출 것, 정보를 모을 것,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것. 그 셋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섣불리 나서서는 아니 됩니다. 연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날부터 도윤은 연심에게 상민의 복장을 갖추게 했습니다. 윤가 며느리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 급선무였지요. 고운 비단 저고리 대신 무명 적삼을 걸쳤고 머리 매무새도 단정한 쪽 대신 수수하게 틀어 올렸습니다. 거울 앞에 선 연심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거울 속에 서 있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곧 눈빛을 다잡았습니다. 겉모습이 바뀐 것이지 아니 바뀐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연심에게 걸음걸이부터 다시 가르쳤습니다. 양반댁 며느리의 사뿐한 걸음이 아니라 장터를 돌아다니는 상민 안악의 발걸음이어야 했지요. 시선을 처리하는 법, 관아 앞에서 고개를 어느 정도 숙여야 하는지, 상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비켜서야 하는지까지 일러주었습니다. 연심은 하나하나 몸에 새겼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자꾸 옛 습관이 배어나왔으나 열흘이 지나자 제법 자연스러워졌지요. 그 다음은 정보를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도윤이 연심을 데리고 처음 나선 곳은 양주목 장터였습니다. 닷새장이 서는 날이면 인근 고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드는 곳이었지요. 연심은 나물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장터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귀를 열고 입을 닫았지요.
장터에는 윤가의 이야기가 흘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윤가 소작이니 억울하게 논을 빼앗겼다 했고, 어떤 이는 윤씨 마님이 나라실에 관여하는 양반들과 가까이 지낸다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낮은 목소리로 윤가의 재산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수군거렸지요. 연심은 그 이야기들을 조각조각 주워 담았습니다. 퍼즐처럼 맞추어 보면 무언가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 한켠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윤가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어린 하인이었지요. 연심은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광주리를 이고 고개를 돌려 반대편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하인은 국밥집 앞에서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른 방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연심의 눈에 띄지 못한 것이었지요. 연심은 장터 구석에서 한참을 서서 숨을 고른 뒤에야 다시 발을 뗄 수 있었습니다. 암자로 돌아온 그날 밤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연심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에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오래전에 인연을 맺은 분으로 관아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분이지요. 윤가의 비리를 밝히려면 그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산속에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연심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하게 무너진 얼굴, 그러나 끝까지 고개를 꼿꼿이 세우셨던 모습이었지요. 가겠습니다. 짧고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이동 준비를 위해 연심은 장터에서 나무를 팔고 바느질 품을 팔았습니다. 손이 트도록 일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지요. 손에 쥐어지는 엽전 한 입 한 잎이 진실을 향한 발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한양으로 향할 노자가 마련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연심은 암자 마당에 서서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쓰러져 실려왔던 날이 떠올랐지요. 아무것도 없이 아무도 없이 빗속에 쓰러져 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갈 곳이 있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연심은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걸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지요. 한 걸음씩 단단하게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양주목을 벗어나 한양으로 이어지는 큰 길은 우마차와 보부상들로 붐볐고 관아 군졸들이 곳곳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살폈지요. 연심과 도윤은 큰 길을 피해 샛길로 돌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해가 지면 주막에 들었고 주막에서도 구석진 자리에 앉아 말을 아꼈지요. 연심은 무명수건으로 얼굴 아래를 감싸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시골에서 올라온 평범한 안악이었습니다. 한양에 닿은 것은 닷새째 되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성문을 들어서자 사람과 소리와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지요. 기와집과 초가집이 뒤섞인 골목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저자거리에서는 상인들이 목청을 높여 손님을 불렀습니다. 연심은 도윤의 뒤를 바짝 따라 걸었습니다. 도윤이 찾아간 곳은 북촌 언저리의 작은 서책방이었습니다. 서책방 주인은 머리가 반백인 노인으로 도윤을 보자 반색을 했지요. 두 사람은 서책방 안쪽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심도 함께였습니다. 노인은 연심을 한번 훑어보더니 도윤에게 눈짓을 보냈지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은 말없이 안으로 들어가 낡은 문서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네가 부탁한 것일세. 찾느라 고생 좀 했어. 도윤은 문서를 펼쳤습니다. 연심도 곁에 바짝 다가앉았지요. 10수년 전에 관하 기록이었습니다. 묵이 바래고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으나 글씨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연심의 눈이 빠르게 문서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한 대목에서 손가락이 멈추었지요. 홍진수. 연심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기록에는 홍진수가 관아의 곡물 장부를 조작하여 나랏곡식을 빼돌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관직을 잃고 몰락하게 된 이유였지요. 연심은 그 기록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다고만 하셨을 뿐 어떻게 억울한 것인지는 끝내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문서를 더 들여다보던 도윤이 손가락으로 다른 대목을 짚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장부 조작 사건을 처음 고발한 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심은 그 이름을 소리 없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지요. 윤제복. 윤씨 마님의 돌아가신 남편, 곧 윤정한의 아버지였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단순한 고발이 아닙니다. 장부 조작 자체를 꾸민 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고발장을 낸 윤제복이 관아의 관리와 손을 잡고 장부를 조작한 뒤 그 죄를 홍진수 어른께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홍 어른의 논밭이 탐이 났던 것이지요. 그 논밭이 지금 윤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연심은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요. 눈앞이 아른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다 하셨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평생을 그 굴레를 쓰고 사시다가 끝내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지요. 그리고 딸인 연심은 그 원수의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른 채로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렇다면 저를 윤가로 시집 보낸 것도 우연이 아니었겠군요. 연심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또렷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몰락한 홍 어른의 딸을 며느리로 들이면 혹여 있을 의심의 눈길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원수의 딸을 집안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딸이 진실을 파헤칠 기회도 원천에 막을 수 있으니까요. 연심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지요. 눈물이 차올랐으나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누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 연심 자신이 짊어진 굴레, 그리고 윤가가 오랜 세월 감추어 온 죄악이 한 줄기로 연결되어 있었지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연심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까지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금비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진실을 세상 앞에 드러내겠습니다. 도윤이 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깊은 무게가 담겨 있었지요. 그렇게 되면 위험이 지금보다 훨씬 커집니다. 윤가는 한양에도 뿌리가 닿아 있는 집안입니다. 연심 마님을 해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책방의 낡은 창호지가 바람에 파르르 떨었지요. 등잔불이 흔들렸다가 다시 똑바로 섰습니다. 그 불빛처럼 연심의 눈빛도 흔들렸다가 다시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실을 향한 길이 이제 막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양주의 가을은 깊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날렸고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옷깃을 파고들었지요. 연심과 도윤은 북촌 서책방 노인의 도움으로 윤가 근처 골목에 작은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방은 좁고 낡았으나 윤가의 담장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지요. 연심은 매일 이른 아침 그 방 창가에 서서 윤가의 대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살폈습니다. 누가 드나드는지, 어느 시각에 하인들이 움직이는지, 장보러 나가는 여종은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눈에 새겼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심은 드디어 윤가에 들어갈 방도를 찾아냈지요. 윤가에서 부엌일을 돕는 여종을 구한다는 소문이 골목에 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서책방 노인을 통해 미리 흘려놓은 소문이었지요. 연심은 수수한 차림으로 윤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표정은 가라앉혀야 했습니다. 하인 하나가 나와 연심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예, 백석 쪽에서 올라왔습니다. 부엌일이라면 자신 있사옵니다. 하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연심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윤씨 마님과 마주치지 않는 것이 급선무였지요. 다행히 부엌은 안채와 거리가 있었고 연심은 수건으로 얼굴 아래를 감싸고 고개를 숙인 채 일했습니다.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의 며느리였던 사람이 이제는 하인으로 부엌 바닥을 닦고 있었지요. 그 아이러니가 연심의 가슴을 눌렀으나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가 안에서 연심이 파악한 것들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윤씨 마님은 여전히 위세가 당당하셨습니다. 안채를 중심으로 하인들을 지휘하셨고 외부 손님을 자주 들이셨지요. 그 손님들 가운데 관복 차림의 사람도 덜어 보였습니다. 도윤이 경고했던 대로 윤가는과 나와 연결된 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연심이 부엌에서 솥을 닦고 있던 참이었지요. 사랑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마당을 가로질러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연심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다가 멈추었지요. 새로 온 여종이냐? 연심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지요. 윤정한이었습니다. 연심은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대답했습니다. 예, 서방님. 어디서 왔다고 했더냐? 백석에서 올라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심은 숨을 죽였습니다. 윤정한의 시선이 자신의 머리 위에 머물고 있는 것이 느껴졌지요. 심장이 귀까지 울릴 만큼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래. 일 잘해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연심은 손에 쥔 솥뚜껑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겨우 숨을 내쉬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윤정한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연심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분명했으나 그 눈 속에 무언가 불안한 빛이 있었지요. 안으로 파고드는 듯한 무언가를 애써 외면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연심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윤씨 마님은 요즘 들어 부쩍 안채의 출입을 단속하고 계셨습니다. 하인들이 안채 가까이 가는 것을 엄히 막으셨고 밤이면 금고가 있는 방의 자물쇠를 몸소 확인하셨지요. 무언가를 경계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연심은 직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도윤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도윤이 골목 어귀에서 연심을 만났지요. 안채 깊숙한 곳에 장부가 있을 것입니다. 마님이 몸소 금고를 지키고 계시는 것을 보면 그 안에 무언가 드러나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채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섣불리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마님이 이미 경계를 높이고 있으니까요. 며칠 더 기다리겠습니다. 반드시 틈이 생길 것입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멀리 윤가의 불빛이 담장 너머로 새어 나왔지요. 저 담장 안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연심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폭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이 온 골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윤가에 들어온 지 열흘이 지나던 밤이었습니다. 초승달이 구름 사이로 숨었다 나왔다를 반복하며 마당을 어둡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연심은 부엌 아궁이의 불씨를 정리하다가 사랑채 쪽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시각이었습니다. 발소리는 느리고 무거웠지요. 연심은 몸을 낮추고 부엌 문틈으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윤정한이었습니다. 사랑채에서 나와 마당을 가로지르던 윤정한이 부엌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지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연심은 숨을 죽였습니다. 나오시오. 연심.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심의 이름을. 연심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서 마주섰지요. 구름이 걷히며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달빛 아래 윤정한의 얼굴이 드러났는데 핏기가 없고 몹시 수척해 보였습니다. 알아보셨습니까? 처음부터 알아보았소. 연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윤정한은 대답 대신 마당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지요. 바람이 지나가며 마당에 낙엽을 쓸었습니다. 금비녀 일을 알고 계셨습니까? 연심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한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알고 있었소. 짧은 대답이었으나 그 무게가 연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막을 수 있었으나 막지 않았다는 뜻이었지요. 연심은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꾸미신 일이라는 것도 아셨습니까? 그렇소. 그러고도 침묵하셨습니까? 윤정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 속에 고통이 담겨 있었지요. 그러나 연심은 그 고통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어머니를 거스를 수 없었소. 이 집안에서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당신도 보았을 것 아니오. 나는 그저 어머니의 눈밖에 나는 것이 두려웠소.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포구 속으로 내쫓으셨습니까? 연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지요. 그 대신 차가워졌습니다. 윤정한은 입술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채 쪽에서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윤씨 마님의 방에 등잔이 켜진 것이었지요. 연심은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마님께 고한 것이었습니다. 어서 피하시오. 어머니가 눈치채셨소. 윤정한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지요. 안채 문이 열리며 윤씨 마님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기 누구냐? 당장 불을 밝혀라. 하인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횃불이 하나둘 켜지며 마당이 환해졌지요. 연심은 몸을 돌려 대문 쪽으로 다름질 쳤습니다. 뒤에서 윤씨 마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저 여종을 잡아라. 당장 잡아들여라. 하인 둘이 연심의 뒤를 쫓았습니다. 연심은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데 발이 돌에 걸려 비틀거렸지요. 그 순간 누군가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연심을 이끌어 좁은 골목 사이로 몸을 숨겼지요. 하인들의 발소리가 골목 어귀를 지나쳐 멀어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담벼락의 등을 기댄 연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는지 배신의 눈물이었는지 연심 자신도 알 수 없었지요. 알고 있었다는 그 말이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침묵했던 사람. 그것이 남편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연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겠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연심의 곁에 섰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지요. 연심은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슬픔이 가라앉은 자리에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 금고를 열어야 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연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가는 연심을 잡으려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골목마다 윤가의 하인들이 눈을 번뜩이며 돌아다녔고 인근 주막과 저자거리에도 낯선 사람을 경계하라는 말이 퍼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연심을 서책방 노인의 집 뒷방에 숨겨두었지요. 연심은 그 좁은 방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앉아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가슴 안에 자리 잡고 있었지요.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도윤이 방으로 들어온 것은 이튿날 저녁이었습니다. 기회가 생겼습니다. 모레밤 윤씨 마님께서 외부 손님을 맞아 사랑채에서 주연을 여실 것입니다. 그 시각에 안채를 지키는 하인이 가장 적지요. 그때가 유일한 기회입니다. 연심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금고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바깥에서 하인들의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연심 마님께서는 안채로 드시면 됩니다. 시간은 한식경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연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그날 밤 눈을 감았지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억울함을 가슴에 묻고 세상을 떠나신 그 얼굴이었지요. 아버지,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모레 밤이 되었습니다. 사랑채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와 검은고 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지요. 주연이 한창인 것이었습니다. 연심은 몸종 차림으로 윤가 담장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도윤이 먼저 담장 모퉁이에서 하인 하나와 이야기를 나누며 시선을 끌었지요. 연심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담장 낮은 곳을 타넘었습니다. 작지 않은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안채 쪽으로 몸을 낮추어 이동했습니다. 안채는 고요했습니다. 등잔 하나가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복도 끝에 하인 하나가 졸고 있었지요. 연심은 벽을 따라 금고가 있는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방문 앞에서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지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연심은 품속에서 가는 쇠붙이를 꺼냈습니다. 도윤이 미리 만들어준 것이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쇠붙이를 돌리자 자물쇠가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금고는 방 한쪽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역시 잠겨 있었지요. 연심은 다시 쇠붙이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지요. 멀리서 검은고 소리가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지요. 금고 안에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꾸러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연심은 손을 뻗어 하나씩 꺼내 들었지요. 첫 번째 꾸러미에는 땅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연심의 아버지 홍진수의 이름이 적힌 논밭 문서였습니다. 그 위에 윤재복의 이름이 덧씌워져 있었지요. 두 번째 꾸러미에는 낡은 장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장부를 펼치자 연심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금비녀와 관련된 기록이 적혀 있었지요. 날짜, 지시를 내린 사람의 이름, 금비녀를 연심의 방에 가져다 놓으라는 명령까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시를 내린 사람은 윤씨 마님이었고 그 명을 받아 실행한 하인의 이름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지요. 세 번째 꾸러미에서는 연심이 예상치 못한 것이 나왔습니다. 윤정안의 필체로 적힌 편지 한 장이었지요. 편지에는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다는 내용과 함께 금비녀 사건이 꾸며진 일임을 알면서도 묵인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심은 편지를 손에 쥔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놀랍지 않았지요. 다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연심은 장부와 편지, 땅 문서를 품속에 단단히 감추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연심은 도윤과 함께 관아 앞에 섰습니다. 사또를 만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서책방 노인이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 온 관아의 아전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연심은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품속의 증거를 꺼내 올렸습니다. 소인은 윤가에서 누명을 쓰고 쫓겨난 며느리입니다. 이 장부와 문서가 그 억울함을 밝혀줄 것입니다. 사또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윤씨 마님은 관아로 불려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꾸며낸 문서라고, 연심이 복수를 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러나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금비녀를 연심의 방에 가져다 놓았던 바로 그 하인이었습니다. 도윤이 사흘 동안 공을 들여 찾아낸 증인이었지요. 하인은 사또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윤씨 마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관아 마당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연심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렀지요. 아버지, 이제 조금은 억울함이 풀리셨습니까? 겨울이 문턱에 들어선 무렵이었습니다. 앙상하게 잎을 떨군 나뭇가지 사이로 찬바람이 불어왔고 관아 마당의 흙바닥은 서리빨에 하얗게 덮여 있었지요. 그러나 그 차가운 아침, 연심의 가슴 속에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판결이 내려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분명했고 증인의 진술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윤씨 마님은 관아에서 모든 죄상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권세를 이용해 남의 재산을 빼앗고
억울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죄가 하나하나 드러났지요. 사또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윤씨 마님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고을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때 양주목을 호령하던 위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지요. 윤정아는 아버지의 죄와 자신이 묵인한 죄를 함께 짊어졌습니다. 관직에 나아갈 기회를 영영 박탈당하였고 윤가의 재산과 땅은 대부분 관아에 귀속되었지요. 마당에 서서 판결을 듣는 윤정한의 얼굴은 몹시 수척하고 창백했습니다. 연심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윤정한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인지 인사인지 알 수 없는 몸짓이었지요. 연심은 그 고개 숙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아닌 다만 긴 이야기가 끝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연심의 누명은 공식적으로 벗겨졌습니다. 관아에서 문서를 발급하였고 홍진수 어른의 억울한 죄명도 함께 씻겼지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이 맑게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연심은 그 문서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종이 위에 먹글씨가 눈물에 번지지 않도록 얼굴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긴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윤가 앞에서 발걸음을 죽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연심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예를 갖추었지요. 오래전 아버지에게 억울하게 논밭을 빼앗겼던 소작인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연심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뒤늦은 인정이었으나 그 온기는 진심이었지요.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연심은 도윤을 찾아 암자로 올라갔습니다. 산길에는 낙엽이 두텁게 쌓여 있었고 밟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지요. 암자의 이른이 도윤이 마당에서 약초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연심을 보자 도윤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암자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멀리 산 아래로 마을의 풍경이 내려다 보였지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초가집들, 저자거리의 사람들, 그리고 넓게 펼쳐진 들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지요. 오랜 시간을 함께 견딘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따뜻하고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연심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니 복수를 이루었다는 통쾌함보다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도윤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통쾌함은 잠깐이고 고요함은 오래갑니다. 마님께서 얻으신 것이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심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윤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러나 그 권세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졌는지를 연심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높은 담장도, 가득 찬 금고도, 관아의 뻗은 끈도 결국 진실 앞에서는 아무 힘을 쓰지 못했지요. 권력이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그 아래 진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이 긴 싸움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연심은 산속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암자 아래 작은 집 하나를 얻어 조용히 살기로 한 것이지요. 관아에서 돌려받은 아버지의 논밭 일부는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던 소작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은 것으로는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고 소박한 살림을 꾸리기에 넉넉했지요. 도윤은 여전히 암자에 머물며 약초를 캤습니다.
두 사람은 날마다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산을 바라보았지요. 말이 많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산 아래밭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이면 약초를 함께 말리고, 가을이면 단풍 든 산을 걸었지요. 소박하고 고요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박함이 연심에게는 생애 처음으로 누리는 진짜 평온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연심은 창가에 앉아 펄펄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 어딘가에 윤가의 높은 담장도, 무거운 금고도, 차가운 대문도 모두 묻혀 있을 것이었지요. 연심은 오래 그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진실은 늦어도 반드시 드러나는 법입니다. 아무리 두터운 담장으로 가리고 아무리 무거운 자물쇠로 잠가 두어도 진실은 끝내 그 틈을 비집고 나옵니다. 이것이 홍연심이라는 한 여인이 온몸으로 증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억울함을 참고 두려움을 견디고 흔들림 없이 진실만을 붙들었던 그 긴 싸움의 끝에서 연심은 마침내 봄을 맞이하였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으로 갚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재앙으로 갚는다 하였습니다. 홍연심은 누명을 쓰고 폭우 속에 내쫓기던 그날 밤에도 남을 해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 하나만을 붙들었지요. 논어에서 공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멀리 내다보는 생각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생긴다 하셨으니 권세만 믿고 진실을 짓밟은 윤씨 마님의 몰락은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 증오로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연심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진실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늘은 반드시 보고 있습니다.